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 모두 4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한 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 나왔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계엄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 목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발표와 함께 100% 기각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그 근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김용민이가 예측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견됐던 바였지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에 담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틈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간에서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그 입장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 귀 쫑긋 세워서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은 피청구인, 즉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지금 보고 계시죠? 저렇게 헌법재판소가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계엄을 돕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 위에 보십시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말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일부러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말이 왜 들어가요?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사건 선고 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저 대목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은근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뭐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3시간 넘어가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 시각 윤석열은 2차 계엄, 3차 계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때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을 상대로 불법적 계엄을 해제하도록 애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질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었음을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그 나쁜 짓을 한덕수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은 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할 것이니까 반대
하는 의견을 내면은 대통령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덕수가 이렇게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건의했다는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차를 모두 다 쌈 싸먹었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경향신문 박순용 기자가 어제 한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정문 12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단락을 쭉 보면 회의 소집이라고 쓰지 않고 다 국무회의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상계엄 전으로 국무회의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사전 국무회의,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이 2개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결정문을 보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그냥 회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뒤에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그건 국무회의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전에 한 것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위헌이면 어떻게 되냐?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자, 헌재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계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했잖아요. 유리창 깨고. 또 계엄 해제를 위해서 회의장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막아섰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은, 아니 대통령 지시 없이 군이, 경찰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또 많은 수의 증인들이 대통령 시켜서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 그 이전에 재판연구관들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굉장히 신경 써서 쓰기 때문에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회의, 뒤에 거는 국무회의라고 했다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앞선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윤석열 탄핵은 법리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오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5개 탄핵 사유 중에 하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짧게 언급했지만 어제 결정에서 적어도 이것을 불법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 나머지 4개, 국회를 침탈했다든지 선관위를 침탈했다든지 포고령 1호에서 정치활동 중단 같은 초헌법적 입장을 냈다든지,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사안이란 점이시죠. 5개 사유 중에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이것은 탄핵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제 이 5대 1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5는 기각, 1은 인용, 2는 각하. 이 정족수 문제 때문에 정영식, 조한창 2 재판관은 각하를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영식, 조한창이 윤석열 탄핵 심판 때 각하를 하면 어떡할 것인가. 네, 이것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윤석열 탄핵 과정, 그 변론 과정을 보면은 사실 정영식, 조한창 모두 만장일치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평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 각하 카드를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한덕수의 경우는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대행인 만큼 200석이 넘어야 그게 한덕수 탄핵의 가결 요건이 된다라고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은 주장해 왔는데, 윤석열은 200석이 넘었잖아요. 204석. 트집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헌재 스스로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각하 판단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11번의 재판을 했고 한 번 빼고 윤석열이 다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반론권을 행사했어요. 각하로 간다는 것은 매우 궁색합니다. 자, 그때 김복형, 이 사람이 이제 다크호스로 등장했죠. 근데 이 사람도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부 기각 의견을 내긴 했지만은 이 사람은 151석만 넘으면은 탄핵 요건이 된다. 여기에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을 내렸죠.
51석이 아니라 200석을 넘어야 201석을 넘어야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했다면 각하 편에 섰겠지요. 각하. 그리고 김복형 같은 경우도 저 부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걸 검토를 위해서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한덕수가 문서가 자기 앞으로 오기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말한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문서가 왔을 때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더 지체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고 정말 거부할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좀 궁색한 판단이긴 하지만은 김복형은 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김복형이 조한창 정영식보다는 나은 편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서 윤석열 탄핵은 낙관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리와 상식의 범주에서 그러합니다. 법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이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법리와 상식이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그때는 우리가 법리와 상식을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돌고 있는 정보 보고를 보면은 참 험악합니다. 이 정보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이걸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언론사에서 돌고 있는 정보 보고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겠다.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재 내부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5대3이다. 모 재판관 아마 김복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 재판관 아마 정계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복형과 정계선이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울 정도다. 김복형은 정계선에게 너랑 무조건 반대로 간다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혹은 각하가 유력한 재판관으로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들인데 5월, 6월설도 돌고 있는 중이다. 친문재인 세력이 움직여서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임기 만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친문 요구에 발맞춰서 4월 18일 임기 만료까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설이에요. 친문이 이렇게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이유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함께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건 국민의힘 시선이라고 하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되면 한덕수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텐데 인사청문회 빨라도 최소 2주 이상.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도 흔들리는 중이다. 현재 다음 헌재 재판관으로 후보가 거론되는 사람은 윤석열 사단에 속한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라고 이렇게 정보보고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행 회로를 돌린 정보보고 같은데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